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거란전쟁 특집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3차 전쟁 시작한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3부 좀 되게 늦게 시작했죠. 그죠? 다시 한번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진짜 바빴어요. 진짜. 바빴다고. 자, 아무튼 간에 3부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부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려하고 거란 사이에서 계속 신경전, 즉 국지전이 벌어졌다고 얘기했죠. 국지전을 통해서 고려를 압박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거란 측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결정적 한 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정타를 날려서 고려를 굴복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전을 소배합이라는 장군이 총괄 책임을 하고서 전쟁을 지휘를 하게 되는데, 사실 2차 전쟁을 거란의 성종이 친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야전 지휘관은 그때도 소배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전, 3차전 다 소배합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3차전 같은 경우는 소배합이 왕실 친위 부대를 이끌고서 약 10만 명 정도의 규모의 친위 부대를 이끌고 고려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개시합니다. 당시 소배합의 작전은 뭐였냐면요. 제가 2부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굉장히 대단무쌍한 작전을 구사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 성종이 한번 써본 적이 있었던 그 작전을 차용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간 건데, 전방에 있는 모든 요새를 비켜서 우회해서 어떻게 하자, 하이패스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단번에 어디를 공격하자, 개경을 직공하자라는 상당히 대단무쌍한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이미 고려는 사전에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 강감찬에게서 힘을 몰아줘가지고 전방으로 보내서 막게 했어요. 그래서 강감찬은 안주 지역에다가 사령부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거란군을 방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당시 상황들을 놓고 보시면요. 거란의 이제 최전방 요새는 내원성이죠. 그리고 고려의 최전방 요새는 홍화진입니다. 홍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주, 철주, 통주, 귀주, 곽주, 정주 등 우리가 소위 이제 강동 육주라고 불리는 그 지역의 요새가 여기에 쭉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지역은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란의 침략으로부터 최전초 기지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란군이 고려를 공격할 때 항상 쳐들어오는 루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거란군뿐만 아니라 그 뒤에 여진이든 그 다음에 몽골이든 다 똑같아요. 오는 루트는 여기 딱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홍화진에서 용주, 철주, 통주, 곽주를 거치는 요 해안길 루트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정주를 거쳐서 안주, 서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는 뭐냐면은 홍화진에서 안쪽 내륙길로 해서 귀주를 거쳐가지고 정주, 찍고 안주, 서경으로 가는 내륙길 루트가 있습니다. 자, 해안길 루트는 누차 설명드리지만 보급도 좀 원활하고 대부대가 이동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길이 유리한 만큼 고려가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강동 육주에 있는 성들이 다 이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홍화지부터 시작해서 용주, 철주, 통주, 곽주 다 이쪽 방면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륙길로 들어가는 경우에는요, 길 자체가 상당히 협소하고 산길이라서 험해요. 그래서 대부대가 통과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보급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륙길은 장점이 뭐냐면은 사실상 귀주만 좀 점령을 하면은 특별하게 적에게 이제 터치를 당하지 않고 안쪽으로 쑥 들어와서 정주 찍고 바로 안주 서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강동 육주를 총괄하는 최종 요새는 정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주성까지 돌파를 하게 되면은 청천강 방어선이 있고, 이 청천강 방어선 뒤에는 안주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주 뒤에는 대동강이 있고, 그 대동강 방어선을 끼고서 있는 최고의 요새는 서경이죠. 그리고 서경까지 점령을 당하면은 다음이 개경이에요. 자, 원래 정상적으로 가자면 이렇게 성을 점령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미 2차전 때 해봤어요. 거란의 성종이 성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가보려고 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곽주하고 안주 정도만 좀 점령을 하고 서경도 점령을 못한 채로 개경으로 직공을 하는 그런 좀 희한한 작전을 구사하게 됐는데, 소비합은 어떻게 한 거냐면 다 필요 없다, 그냥 다 장가지 쳐내고 어떻게 하자, 사이길로 계속 빠져나와가지고 단방에 개경을 공략하자는 것이 소비합의 작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소비합이 처음부터 고민에 빠졌던 건 뭐냐면 홍화진이에요. 사실 거란 성종도 홍화진에다가 상당히 대규모 병력을 남겨서 여기를 봉쇄를 시켜놨거든요. 결국 그 봉쇄를 양규가 뚫고 나오는 바람에 나중에 굉장히 크게 피해를 보게 됐죠. 그만큼 홍화진은
거란 입장에서 눈에 가시 같은 지역이에요. 최전방 전초 요새임에서 고려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지키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홍화진에 주둔하고 있는 고려군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정예군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해서 저 홍화진을 과연 점령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소비압은 노라고 생각합니다. 저 홍화진을 비껴서 나머지 요새도 싹 다 비껴가지고 곧바로 개경으로 가자라는 정말 대단무쌍한 작전을 구사를 해요. 성종보다 더 대단무쌍한 작전이에요. 성종은 그래도 홍화진은 좀 병력을 남겨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소비압은 그것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압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려군이 우리가 홍화진을 공격하니라고 여기서 시간을 끌수록 고려군은 내부에서 방어를 더 단단히 할 것이고 거꾸로 이제 역포위를 당하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적의 의표를 찌르서 홍화진을 제끼고 아예 내륙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신속하게 적지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전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 당시 강감찬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안주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한 2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근대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병력의 숫자를 명단위까지 명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 믿기 힘듭니다. 진짜 20만인지 어쩐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그 정도로 고려의 전 전력을 몰아서 이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이제 강감찬이 주둔하고 있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압이 홍화진을 비껴가지고 안으로 싹 들어오려고 했던 그 찰나에 사실 뭐 홍화진 쪽에 이제 백마산성이 있죠. 그 백마산성 근처에 고진강이라는 조그마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강을 이제 도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을 도강하는 작전에서 벌써부터 미스가 생깁니다. 이게 소비압의 1차 실수였어요. 자, 그 1차 실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강감찬 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홍화진에 이르러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시킨 후 동아줄로 소가죽을 꿰뚫어 성 동쪽에 큰 냇물을 막고 기다렸다. 아마 이 냇물이 그 고진강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적이 다가오자 막아놓았던 물줄기를 터뜨리고 복병을 돌격시켜 크게 패배시켰다. 그 유명한 홍화진 수공작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여담 하나 해드리자면요. 살수대첩을 수공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죠? 을지문덕 장군이 물을 막아놨다가 빵 터뜨려서 당시 수의 군대를 괴멸시켰다. 그게 삼국사기는 없어요. 그 기록이. 그 기록이 어디만 나오냐면은 야사에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살수대첩 때 수공을 썼냐에 대해서 사실 학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홍화진 전투도요. 지금 기록에 보면은 수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수공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수공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강물을 막았다가 이 강물을 터뜨려가지고 적을 수몰시킨다. 이게 기본적인 작전이고 굉장히 임팩트 있고 엄청난 작전일 것 같죠. 근데 이거 되게 문제가 많은 작전이에요. 첫째로 물을 막아서 가둬둔다는 건요.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 물을 막기 힘듭니다. 솔직히 소가죽 가지고서 이렇게 동아줄로 엮어가지고 막는다. 이게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이거 뭐 실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이라는 것이 막히게 되면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러면 압력이 대단해져요. 그거를 동아줄 엮은 소가죽으로 막을 수 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조잡하긴 해도 어느 정도 기초 기반 공사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그래서 물막이 보 정도 형식으로 거기를 막아놨다 터뜨리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요. 자, 적군도 바보가 아닙니다. 당연히 정찰병 보내요. 정찰병 보냈는데 대놓고 그렇게 댐 공사를 해버리면은 그거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정찰병이. 저기 뭐야? 저기 엉성하게 물을 막아놨네? 그럼 저거 우리가 건널 때 터뜨린다는 거 아니야? 쟤들 봐라. 저거 하네. 벌써 걸려요. 그런 거는. 그러면은 정찰병이 눈에 띄지 않게끔 아주 멀찍이 상류에다 이걸 설치를 한다. 이건 또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적군이 온다고 해가지고 터뜨렸어요. 그럼 수량이 많이 나갈지도 문제고 설사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량이 적이 건너는 지점까지 도착한데도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의 물을 보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공법은요, 너무 적의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면은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숙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은 또 그건 그거대로 문제가 되고 되게 효율성이 없는 작전이에요. 거기다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가죽 가지고서 물을 막을 수 있냐도 약간 좀 의구심이 또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공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쨌든 역사 기록은 있으니까 했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기록에 보면은
일단 포인트는 요겁니다. 기병 12,000명을 복병으로 숨겨놨다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걸로 적군을 패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놓고 봤을 때 적군이 익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수공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고 실제적인 주력 수단은 바로 복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복병이라고 해도 이게 거창한 의미의 복병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도강작전을 하는 건 사실 공격받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병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적군이 강을 3분의 절반쯤 건넜을 때 공격을 해라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이런 얘기예요. 자,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적군이 있고 이쪽에는 아군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적이 이 강을 절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세상 천지에 전군이 동시에 강을 건너는 부대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적군도 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하냐면은 조를 짜요. 조를 짜가지고 선두 부대가 이미 강을 건넜어요. 선두 부대가 이미 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대가 강을 한참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후방 부대가 강을 건너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이 절반쯤 건넌 거죠, 이게. 그죠? 바로 요때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사람도 실제로 도강작전 방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적이 도강하는 것 자체를 막고 싶으면은, 보통 강가에는 언덕이 있죠. 그 언덕에다 진을 치고서 거기서 이제 화살 세례를 퍼부어가지고 막는 방법도 있지만, 적에게 좀 타격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은, 일부러 강에서 약간 좀 떨어진 후방에다 진을 칩니다. 그러면 적군이 일단 강 주변에는 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도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를 나눠서 이렇게 건너고 있을 때 한 부대는 건너고 한 부대는 건너는 중이고 한 부대는 아직 못 건너고 이렇게 적군이 분열되어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해서 들어가면은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병법에서 가장 기본이고 솔직히 여기서 말하는 수공은 되게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실제로 했는지 어쨌는지도 좀 불명확한 사건이긴 한데 일단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말로 했다 치더라도 요거는 물살의 힘으로 적군을 수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물살을 빠르게 만들어서 여기를 건너는 적군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강을 갖다 도강을 할 때 갑자기 물의 양이 늘어나가지고 한꺼번에 쑥 밀고 내려오면은 물살이 빨라지게 되고 그러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거의 전투력을 상실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던 병력이 급하게 강을 건너서 전방에 있는 부대를 구원해주기도 힘들게 되고 전방에 있는 부대가 후방으로 재빨리 퇴각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왕좌왕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수공을 썼다라면 그거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공을 가지고서 적군을 괴멸시켰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홍화진을 비껴서 안으로 싹 들어가려고 했던 소비압은 일단 여기서부터 걸리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군이 집중 타격을 가하게 되면서 소비압의 부대는 일단 1차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자, 근데 소비압이라는 인물이 일단 배짱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래, 가만 생각해보니까 고려군이 무려 12,000명이나 여기에서 매복했다 요격을 해오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고려군은 다 어느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전방지역 강동 육주 지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후방으로 가면 갈수록 적의 방어선과 병력은 약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제 하에 소비압은 더 대담무쌍하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우회 기동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소비압의 군대가 쭉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소선영이랑 소비압이에요. 자, 우회 기동을 해가지고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당시 소비압의 군대가 어디서 좀 덜미를 잡히냐면요. 자, 이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소비압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개경으로 진격하자 강민첨은 자주의 내구산까지 쫓아가서 다시 크게 패배시켰다. 자, 여기서 이제 자주가 중요한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오늘날 평안남도 순천이에요. 거기가 안주에서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상황이 이래요. 고려군의 야전사령부는 어느 쪽에 있냐면은 안주에 있어요. 근데 안주보다 약간 후방 지역에서 강민첨이 거란군의 한 부대를 격파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잠깐 사이에 거란군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요새들을 무시하고 쫙 내려와서 벌써
후반까지 왔다는 거예요. 안으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압의 당시 이 돌파 능력은요, 엄청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대 전쟁의 특징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뭐 고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 하여튼 옛날 전쟁, 옛날 전쟁의 특징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옛날 전쟁은요, 지금처럼 항공 정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민공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전기가 있던 시대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너무 게임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요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당시 고려군 입장에서는 일단 홍화진에서 소비압군에게 타격을 줬다라는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던 전령이 출발을 해가지고, 안주에 있는 강감찬에게 보고를 했겠죠. 장군, 홍화진에서 작전대로 소비압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죠. 야, 그럼 얘도 어느 쪽 방향으로 가니? 해안길로 가냐? 아니면 내륙길로 가냐? 제가 보기엔 내륙길로 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 그러면은 대충 네가 여기까지 달려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현재 전령이 좀 더 적군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하고, 거란군은 어쩌면 귀주쯤에 왔을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병력을 보내서 어느 쯤에서 거란군을 차단을 하자. 대략 한 정주쯤에서 차단을 하자. 왜? 자, 상황이 이래요. 전령이 달려오는데 시간이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거란군도 진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령이 보고했던 시점에는 거란군은 귀주 근처에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쯤에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안주에 있던 고려군을 전방으로 보내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귀주로 보내면 안 되고, 그거보다 거란군은 좀 더 진격을 할 거기 때문에 정주라든가 아니면은 청천강 방어성 어느 쪽에다가 진격을 시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이라도 핀트가 어긋난다. 그러면은 난리가 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 고려군이 소비압 군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놓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는 길이 하나면 또 모르겠는데, 길이 좀 몇 갈래로 나눠져 있다 하면요, 적군이 여기서 양동작전을 쓸 수도 있고 교란작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의 위치를 오판하고 적의 진출 시기를 오판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작 목표 지점에 지원군을 보냈어요. 적군을 차단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냈는데 이미 적군이 여기를 빠져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예측 불허의 다른 길로 왔을 수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란군은 기동작전의 대가들이었고, 이런 교란과 양동, 기동작전을 통해서 고려군을 속여 넘기고 안주 후반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건 소비압이 정말로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짜 신들린 기동력으로 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덜미를 잡힙니다. 안주 약간 후방에 있었던 자주, 즉 순천 일대에서 강민첨이 거란군의 일부러 격파를 하게 돼요. 강민천이 깜짝 놀랐겠죠. 뭐야? 전방에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는데 얘들 갑자기 여기 왜 나타났어? 순간이동했네? 이게 적의 선봉된지 후발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의 일부를 여기서 격파했다는 것은 소비압의 본대가 여기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뭐냐면은, 또 시랑 조원은 마탄에서 재차 공격하여 1만 명을 넘게 목을 베었다라고 돼 있죠. 이 조원은 2차 거란전쟁 때 서경을 방어했던 사람이죠. 자, 당시 거란군을 1만 명 넘게 목을 뱉다는 것은 굉장히 대승을 거뒀다는 건데, 그 지점이 또 어디냐면은 마탄이에요. 마탄이 어디입니까? 기억나세요? 2차 전쟁, 그죠? 거기서 서경 공방전 벌어졌을 때 고려군이 무리하게 거란군을 추격했다가 역공을 당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받은 지역이 마탄입니다. 후대의 조선시대는 왕성탄이라고 불리는 지점이에요. 즉 대동강인데 도섭이 가능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거란이 이미 한번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지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마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서경을 공략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서경을 비껴서 마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곧바로 도섭을 해서 대동강 딱 건너가지고 개경으로 가겠다라는 작전 이도가 노출된 곳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쨌거나 이 마탄을 건너고 있던 거란군을 급습을 해서 대승을 거뒀고 2차전 당시에 패배의 서력을 했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는 있어요. 그러나 당시 강감찬 입장에서는요, 이건 진짜 식은땀을 빨빨 흘릴 상황이에요. 자기가 고려의 거의 전병력을 가지고서 이미 전방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안주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소비압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방으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즉 자주 오늘날 순천 지역에서 적군의 일부 부대가 여기서 따라잡혔고, 그 다음에 또 마탄 지역에서 10,000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은 거란군의 본대가 사실상 이미 서경을 비껴서 지나가서 대동강을 건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강감찬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차피 본부대 가지고서 이거 추격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여기서 별동대를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동력이 빠른 부대를 따로 선정을 해서 추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추격군이 과연 제 시간 내에 소비압의 부대를 따라잡을 수 있냐, 요게 관건인 거죠. 그리고 소비압은 어떻게 해서든 강감찬의 추격대를 따돌리고서 개경으로 직공을 해서 고려 왕을 잡을 수 있냐, 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결국에는
치킨런 게임이죠. 진짜 이거는 쫄리는 쪽이 죽는 거예요. 소비압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경으로 진격해서 고려 왕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강감찬은 추격대를 보내서 최대한 빨리 소비압을 따라잡아가지고 소비압이 개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양측의 질주가 시작되는데 과연 여기서 승자가 누가 되는 것인가 보면요. 이듬해 정월 거란군이 개경 가까이 진군해오자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으로 하여금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급히 개경으로 들어가 수비하게 했고, 자, 약 1만 명을 뽑았는데 1만 명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때 강감찬이 뽑은 1만 명은 진짜 가려 뽑은 거예요. 최정예 부대를 뽑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만 명이 정면으로 거란군하고 붙으면 당연히 불리한데 소비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갔으니까 그동안 이제 죽거나 이제 낙오된 병사를 뺀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시 못할 전력을 갖고 있고, 정면으로 붙으면 불리한데 후방이나 측후방을 갑작스럽게 이제 기습을 가해오면은 이거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병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보내서 개경으로 들어가 수비하게 했는데 사실 개경으로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김종현 부대가 소비압의 부대를 간신히 따라잡는데 성공했을 뿐이지 점령한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했고, 동국면 병마사도 군사 3,300명을 원군으로 보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동국면 병마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고려가 2차 전쟁 때 이미 한번 그걸 했어요. 서경이 돌파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어떤 선택을 내리냐면은 동북면의 군대를 끌어와가지고, 그때 온 게 지체문하고 탁서정이죠. 서경을 구원해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짠 적이 있습니다. 물론 동북면에 있는 병력을 빼오면은 여진족이 침략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쪽이 좀 더 중요하냐고 했을 때 아무래도 서경 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거란의 침략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한 거지. 이게 국가 전망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지. 동북면이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한번 이 작전을 써먹은 적이 있고 이 작전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이제 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도가 튼 거예요. 그러면서 동북면에 있는 병력을 뽑아가지고 원군으로 개경으로 보내면서 합류를 시키게 합니다. 자, 이런 체제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작전 구사 능력을 봤을 때 고려도 더 이상 옛날의 고려가 아니다. 옛날처럼 진짜 거란하고 싸웠다 하면 지는 그런 고려군이 아니라 지금 가만 보면요, 3차전은요 고려가 연전연승하고 있어요. 비록 소비압의 부대를 개경까지 흘려보낸 건 실수이긴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붙었던 전투들, 홍화진, 그 다음에 이제 자주에서 붙었던 전투, 그리고 마탄에서 붙었던 전투, 전부 다 누가 이겼냐면은 고려군이 승리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고려군이 그만큼 예전과는 다르게 실전 경험도 풍부해지고 전투 능력도 배양되고 작전 구사 능력도 상당히 고도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소비압을 소선용으로 썼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좀 사과를 드릴게요. 근데 이거 진짜 좀 자질구리한데 제가 변명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일단 조교가 없어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돼요. 앞에 보이시는 그 조잡해 보이는 지도 있죠. 그것도 제가 다 만드는 거고 자료조사도 제가 다 해야 되고 타이핑도 일일이 다 치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요런 실수가 좀 있어요, 제가. 하여튼 요거는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소비압이 신은영까지 진군했는데 개경과는 불과 100리 거리였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개경과는 불과 100리 거리였는데 사실 100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지만 거란 기병의 기동력으로 미뤄봤을 때, 그동안 거란군의 기동력을 미뤄봤을 때 이거 절대 큰 거리는 아닙니다. 거란군이 이거 순식간에 돌파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0리의 거리를 거란군이 순식간에 돌파해 오면은 개경은 지금 현재 무방비 상태예요. 이미 대부분의 전력을 다 어느 쪽에 몰아줬냐면은 강감찬한테 몰아줬다는 거예요. 현종이 큰일 났어요. 자, 여기서 현종의 진가가 나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던 게 현종은 조선의 선조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한번 나주까지 피난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건 진짜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그 다음번에 현종이 상당히 대비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현종이 만약에 진짜 그저 그런 군주였고 겁쟁이였다면은 또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현종은 그러지 않습니다. 상당히 뜻밖의 행동을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좀 약간 생소해, 이런 모습이. 보통 이렇게 적군이 수도까지 오면 수도를 버리고 도망가는 왕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굉장히 생소한 모습을 갖다 보게 됩니다. 현종이 여기서 결사항전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왕은 성 밖에 민가를 성 안으로 몰아넣고 적이 사용하지 못하게 들판의 곡식을 다 거두게 한 다음 적을 기다리게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소비압은요, 옛날 2차전 당시에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야, 저거, 우리가 개경으로 가가지고, 한번 딱 겁을 줬더니, 이미 그때 한번 고려 현종이 도망을 간 적이 있죠. 옛날에 2차전 때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서 개경을 직공하면은, 고려 왕이 겁을 먹고 항복을 하든지 도망가실 텐데, 이번엔 놓치지 말자. 놓치지 말고 끝까지 추격해서 고려 왕을 잡아버리자. 요게 소비압의 작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게 안 먹힙니다. 자, 소비압은 야율호덕을 시켜 아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휴대하고 통덕문으로 가 자신들은 회군한다고 통보하게 했다. 그러니까 소비압이 여기서 이제 기가 질린 거예요. 자기는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온 건데 현종이 어떻게 한 겁니까? 결사항전 한 겁니다. 고려 개경 안에 수비 태세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의외로 허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만전을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미뤄 짐작건데 당시 고려의 병력의 대부분을 강감천에게 줬기 때문에 아마 개경의 수비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소비압이 작정하고 공격하면은 어쩌면 뚫렸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소비압 입장에서는요, 지금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동국면에서도 지원군이 오고 있고, 후방에는 지금 현재 강감천이 보낸 별동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전방의 고려 왕은 항복하거나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결사항전 태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비압은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걸 무리해서 공성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급하게 내려오니라고 공성 장비도 거의 안 갖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다 공성 장비도 없이 기껏해야 뭐 밧줄하고 사다리 종류만 가지고서 개경을 공략한다? 요거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거란군이 지금 이쯤 왔을 때 전력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을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손자병법 군쟁편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단 행군을 할 때 가장 이상적인 행군을 몇 리로 보냐면은 30리로 봅니다. 30리를 요즘 키로수로 환산하면 대략 한 12km가 되는데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고대는 1, 2가 지금의 1, 2보다는 좀 더 길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냥 지금 기준으로 적용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손자병법 군쟁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장수가 만약에 100리 행군을 강행을 하게 되면은 막상 전선에 도착하는 병력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전군이 사실상 정군의 장수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50리 강행군을 하게 되면은 병력의 절반뿐이 도착하지 못하게 돼서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서 패배를 하게 될 것이다. 30리 행군을 해도 3분의 2만 전선에 도착하고 3분의 1은 낙오가 되기 때문에 적과 싸우는데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특히 육군 나오신 분들이 아이 뭐야 옛날 사람들 되게 이상하네. 나 육군에 있을 때 유격작전 할 때 뭐 50km 행군다고 그랬는데 근데 꼴랑 뭐 12km 가지고서 그래? 아 옛날 사람들 되게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하고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도로 사정도 많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잘 먹어가지고 체격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운동 부족이라서 문제지 체격 조건 자체는 옛날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중장비나 이런 것들은 차량에 탑재해서 이동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순전타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 이고 지고 메고 끼케야 소나 말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도로 사정도 지금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몇십 킬로 강행군을 한다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동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50km를 걸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km를 걸어간 다음에 거기서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격 훈련할 때는 보통 이제 육군분들 하실 때 50km 행군하고 40km 행군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저는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육군이 아니라서 모릅니다. 우리는 공군은 그런 행군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도 작전 개념이 뭐냐면은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적한테 타격을 주고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적진 한복판을 소비압처럼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적하고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행군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50km를 그냥 새빠지게 달려왔어요. 근데 다 지쳤어. 널브러졌어. 방아쇠 걸고서 총 당길 힘도 없어. 다 그냥 물만 찾고 있고 탈수 현상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싸웁니까? 지금 현재 소비압의 군대가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고구려하고 수사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우문술 우중문의 군대가 요런 꼴이었어요. 무리하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평양까지 오긴 했는데 여기서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이 됐죠. 무리하게 공성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돌아갈 것이냐. 소비압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무리하게 공성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퇴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깝지만 퇴각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소비압이
거란군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갈 땐 가더라도 마지막 한번 해보고 가자. 그게 뭐냐면은 일부러 통보한다고 거짓부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사실은 군대를 퇴각한 척 했다가 적이 빠져나오면은 그거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전에서 적군을 격파를 한 다음에 공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하거나 혹은 이 야전에서 개경의 수비대를 격파하는 것만으로도 현종은 항복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적군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몰래 척후 300기를 근교역까지 가서 잠입시켰습니다. 너네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있어라. 그래서 적군이 나오면은 재빨리 우리한테 알려가지고 유인을 시켜가지고 거란군이 잘하는 거 있죠. 적군을 깊숙이 유인시켜가지고 쌈 싸먹는 그 작전. 그걸로 개경의 수비대를 전멸을 시키자. 라는 작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구사를 하는데 여기서 또 미스가 나요. 이게. 이 판이 진짜 소비아 입장에서는 안 될 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아군은 이를 간파하고 100여 명으로 야간에 기습하여 몰살시켰다. 와, 고려군이 진짜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100여 명이라고 해가지고 100명 정도라고 해가지고 이게 절대 허접한 군대가 아닙니다. 당시 개경 내 병력 수는 적었을 수 있지만 왕의 친위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한 부대예요. 그래서 적이 이런 식으로 유인작전을 한다는 것도 거란과 지금 한두 번 싸워봐요. 오랜 전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 개념이. 그래서 거란군이 지금 저렇게 퇴근한다고 통보를 해주고 친절하게 통보를 해주고서 물러가는 거는 이거 함정이다. 분명히 어딘가에 척후대가 매복돼 있을 것이고 그 매복된 척후대가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거란 본대와 함께 협공을 해서 우리를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하자. 우리가 거란의 척후대를 전멸을 시켜가지고 적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자는 그런 작전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종이 친위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야간에 선제 타격을 가해가지고 결국 이 척후병이 괴멸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소비압은 마지막 회심의 일격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회군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거란이 군사를 돌려 연주 위주에 이르자 강감찬 등이 기습하여 500명 넘게 목을 베었다라고 돼 있죠. 거란군이 퇴각을 하는데 거란군이 퇴각할 때 생각할 게 이거예요. 일단 길이 좀 평탄한 해안길로 도망칠 것이냐 아니면은 험준한 내륙길로 갈 것이냐. 사실 평탄한 길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안길은 요새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로 가면은 아마 곽주, 통주, 철주, 용주 계속 공격을 당할 겁니다. 이거는 위험하고 도박을 하는 겁니다. 길이 험준하지만 현재 병사들 체력이 한계 상황이에요. 길이 험준해서 병사들 체력상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는 곳이지만 그만큼 적군을 피해가기가 쉬운 내륙길 그리고 상당히 빠르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적의 요새가 상당히 적게 배치되어 있는 내륙길로 가자라고 하고서 귀주 쪽으로 방향을 잡게 돼요. 자, 그래서 거란군이 귀주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안주에 있던 강감찬도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어느 쪽으로 도망칠 것인가, 얘들이 해안길로 갈 것인가, 내륙길로 갈 것인가. 자, 그러다가 결국 거란군이 꼬리가 잡힌 지점이 어디냐면은 연주하고 위주입니다. 여기가 어느 쪽이냐면 오늘날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영변이 있죠, 그죠? 핵시설이 있는데 그쪽이에요. 즉 이 정주 곽주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대략 한 요쯤에서 따라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강감찬은 확실하게 방향을 잡은 거죠. 지금 거란군이 해안 쪽 길이 아니라 확실히 내륙길로 가고 있고 대략 방향은 귀주성 쪽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본국으로 도망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재빨리 군대를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결국 강감찬의 부대가 퇴각하는 거란군의 후미를 따라잡는 데 성공을 합니다. 2월에 거란군이 귀주를 통과하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요격을 했는데 양군이 막상 막고로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다. 자, 결국 귀주의 소비아 군대가 도착했을 무렵 강감찬도 이걸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고 강감찬의 부대가 짠 하고 나타나자 소비압은 결단을 내렸어야 했어요. 여기서 강감찬을 무시하고 강감찬의 고려군을 무시하고 계속 도망갈 것인가. 요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려군은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을 보이고 도망치게 되면은 고려군은 더 강력하게 추격전을 개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카드가 뭐냐면은 강감찬을 여기서 격파하는 거예요. 격파까지 못하더라도 추격을 중단하게끔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압은 이게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나름 타격은 받았지만 사실 개경에서 직접적으로 공성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 어느 정도 전력이 보존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병력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서로 해볼 만한 병력 숫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압은 귀주에서 결국 강감찬과 일대의 격전을 벌이게 되니 이것이 바로 최후의 귀주 전투가 되겠습니다. 진짜 길었다 진짜.
세 차례에 걸쳐서 벌어졌던 거란과 고려 사이의 전쟁의 대서사시가 이제 마지막 대다던에 접하려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최후의 워터로 전투가 아니라 최후의 규지 전투예요. 여기서 이제 양측의 전쟁이 최종적으로 종지부가 찧어지게 되는데 결과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죠?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강감찬 하면 규지대첩이고 규지대첩하면 강감찬이고 결과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언제 뭐 역사를 결과 보려고 합니까, 그죠? 역사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 이거예요. 왜 강감찬이 승리할 수 있었고 소비압은 왜 패배하였는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김정현이 이끌고 있는 1만 명의 특수부대입니다. 이 김정현의 1만 명의 별동대가 귀주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 한 잔에 담겨져 있는 물을 넘치게 하는 것은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이다. 즉 물방울 하나로 인해서 그 잔에 있는 물이 넘치는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연 귀주대첩은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